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사들이 굉장히 상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좀 그러한 부분이 잘못 짚어져 있다. 왜 그러냐면 57명 중에 1명만 됐고 나머지 50명은 안 됐어요. 정상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요즘 부동산 뉴스들 보시면 정말 헷갈리시죠? 어디서는 가격이 오른다 하고, 어디서는 이제 침체로 간다 하고, 또 한쪽에서는 시장이 좋아질 거다 하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안 좋다 하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오락가락하는 시장에 대한 어떤 기사들, 그리고 전망들,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에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뉴스 한 방에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먼저 요거는 한 경제 신문사, 경제 언론사의 기사, 부동산 기사가 많이 본 기사를 이렇게 순서대로 순위가 나와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사들이 굉장히 상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것 중에 핑크색으로 박스 쳐져 있는 것들은 긍정적인 기사라고 볼 수 있겠고,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1번 첫 번째 기사 보면 하락 멈춘 집값 반등하나? 라는 기사로 1번 첫 번째 지금 가장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기사인데, 반면에 6번 기사 보시면 꿈에서 깨세요. 집값 다시 오르는 건가? 꿈에서 깨세요. 이렇게 굉장히 또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가 풍기는 기사가 나와 있죠. 같은 언론사의 기사인데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기사 보시면은요, 2억대로 떨어진 아파트 전세값, 내달 입주 폭탄에 전망도 땡땡땡 안 좋다는 거겠죠? 네, 그런데 9번째 기사 보시면 지금이 갈아탈 기회, 아파트 전세 거래량 회복 움직임, 이렇게 해서 전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이한 어떤 기사 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인가? 시장은 분명히 하나인데 전망은 제각각, 분석도 제각각입니다. 이거를 어디에 포커스를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기사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고, 지역을 어디에 한정해서 놓느냐, 넓혀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데이터만 보느냐, 실제 현장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기사를 정리한 것들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로 기사 비교해 보실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 전년비 17.2% 하락. 옆에 기사는 실거래가 지수 7개월 만에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사만 보면 뭔가 이상하지만 사실 함정은 여기 전년 대비 17.2% 하락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기사는 월 대비해서 가격이 실거래가 지수가 올랐다는 것이고, 앞에 기사는 전년 동월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즌별로의 그 부동산 특성이 있죠. 이사가 많은 기간. 이때는 사실 똑같이 이사가 많은 기간과 비교해서 전년과 비교할 때 그래야 올해 이 시즌은 어떤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모두 아시는 것처럼 22년 지금 들어오면서 특히나 가을, 겨울 이렇게 지나오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폭락한 시장과 작년의 동월 기간하고 비교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재 최근 몇 달간의 시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의미가 없는 기사다. 이런 건 걸르셔야 된다는 것이고, 옆에 기사는 사실 실거래가 지수가 7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게 계속 가격이 찍히다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가격 자체는 물론 낮지만 바닥 비교해서는 오르고 있다라는 이건 팩트를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기사를 놓고 혼동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기사입니다. 자, 서울 부동산 개장시 침체 우려 하락기 패턴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는 여기는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하락 멈춘 집값 반등하나?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또 다른 기사가 나왔을까? 자, 여기서 핵심은 계단식이라는 거에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건 맞아요. 다만 계단식 침체가 아니라 계단식 상승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기사는 좀 그러한 부분이 잘못 짚어져 있다. 왜 그러냐면 지역을 한정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제 송파, 잠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낙폭이 굉장히 컸었고, 이미 지난 10월, 11월에 저가 거래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많이 거래가 나왔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 가격 대비해서 반등을 했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겁니다. 거래가 멈춰지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18억, 19억대 거래됐던 걸 봤는데 지금은 이제 20억, 21억의 물건들이 나온다면 매수하려던 분들이
내가 봤던 가격대에서 2, 3억이나 올랐어? 난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고 매수에 대해서 잠깐 고민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오르고 나서 잠깐 주춤한 계단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뭐가 지금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금매가 빠지면서 멈춰있는 동안 얘 거래가 멈추면서 다 거래가 안 된다면 사실은 하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거래가 멈추고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른 단지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거래가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잠실만 하더라도요. 11월 달에는 엘리트가 사실은 주요한 지역이었거든요. 하락 거래에. 그리고 나서 반등할 때쯤 어디가 움직였냐면 헬리오가 움직였습니다. 헬리오시티가 막 그때 하락 거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거래가 막 나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헬리오시티도 반등을 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바톤 터치 하면서 계속 그 주변부로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이 거래가 많진 않아요. 3월 같은 경우 보니까. 그런데 서울만 볼 게 아니죠. 서울 수도권은 같이 움직이는 어떤 묶음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가 많았던 지역, 예를 들어서 화성, 수원 같은 경우 주요한 지역들에서 그 거래가 옆으로 번져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통구 거래가 많이 나오니까 팔달구, 권성구 이런 지역으로 거래가 번진다는 거. 그리고 그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도 동탄 1, 2에 집중됐던 거래가 그 병점까지 거래가 움직여가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다른 지역으로 계속 거래가 전이돼 가고 있고 그 거래량이 채워지고 있다. 인천도요. 지금 송도가 우리가 아시는 어떤 거래에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거 송도인데요. 송도, 청라, 루원시티 이런 지역 거래가 많다 보니까 어디로 거래가 번지고 있냐면 영종, 부평 이런 지역까지 거래가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은 다음 그 라이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아파트들도 짚어서 이렇게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렇게 거래가 없던 지역, 많이 일어난 지역은 거래가 멈추지만 그 옆에서 거래가 나오고 거래가 나오면 결국 어떤 모습이 되냐면 전체적인 어떤 시세가 약간 바닥에서 다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먼저 또 선도에서 움직이는 단지들에 다시 그보다 조금 올라가는 거래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다 올라버렸네. 사람들 심리가 그러면 이제 저거라도 잡아야 되나? 쟤도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거래가 조금씩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음 기사는 한번 확인했고요. 자, 또 하나 기사 볼게요. 전세가율에 대한 기사인데요. 한쪽에서는 뚝뚝 떨어지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했습니다. 전세가율이 떨어진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옆에는 갭 투자가 성향한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 앞에 기사에서 사실 저 부분은 이겁니다. 제가 이거 방송으로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전세가율은 떨어졌는데요. 전세 매매 갭이 적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내가 12억을 주고 사야 했는데 지금은 8억이면 돼요. 지금은 6억이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그 사이 엄청난 시간이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치 자체가 엄청나게 바뀌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반등한다고 생각하면 이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전세 가격이 지금 굉장히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지금 갭으로, 적은 갭으로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다면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지금 전세 매매 갭 투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 비율을 따졌을 때 전세 매매 갭 투자가 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은 특례보금자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수요자분들이 내 집 마련 또는 아니면 일시적 일가구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집을 많이 사고 있어서 이 어떤 퍼센트로 보자면 그전보다 갭 투자 수요가 사실은 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지금 갭 매수하시기에 매우 좋은 시기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성동구 일대 아파트들을요, 갭으로 잡았을 때 한 5억 중반에서 이 정도면 매수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점인데 제가 볼 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내가 갭으로 매수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 옆에 기사는요. 사실은 세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병점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이제 갭이 적어져서 갭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송도도 지금 상대적으로 갭이 많이 줄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2천만 원 갭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기가 무슨 아파트일까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더니
정상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사실 등기부등본도 다 제가 띄워봤지만 굳이 그것은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이 송도더샵 센트럴시티라는 아파트예요. 역하고 많이 멀지 않은 자리에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인천대 입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GTX랑 직접 수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 2600세대의 대단지에다가 쾌적한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온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해 들어서 거래가 꽤 많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5억 초중반대 갔던 가격이 거의 5억까지 내려갔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반등을 해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20평대예요. 20평대. 30평대도 있지만 20평대의 시세인데 그 거래는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직거래입니다. 직거래. 직거래는요. 뭐 그냥 일반적인 개인과 개인의 거래일 수도 있으나 보편적으로 보면 특수거래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가족 간 거래 내지는 뭐 어떤 사연이 있는 거래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거고요. 자, 직거래상으로 4억 5천이에요. 지금 시세 대비했을 때 싸도 많이 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팔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직거래의 매매가 자체도 많이 저렴하지만 더 재밌는 건 이 전세 가격이 4억 3천이거든요. 2년 전에 전세를 그대로 재계약,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을 한 상황인데요. 글쎄요, 이거 내용을 좀 저는 봐야겠지만 일단 전세 가격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나온 거래들 보시면 4억 3천 얘는 너무 튀죠. 2억대 거의 대부분이고요. 많이 높은 가격대요. 또 3억 7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억 3천은 사실상 좀 말이 안 되는 전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분이 어떤 뭐 특수한 사정으로 저 가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자만 임대인이 지불을 해주기로 하고 했던가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할 텐데 아니라면 이 전세 사시는 분이 뭐 가족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전세를 그 2년 전 그 가격 그대로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매매를 4억 5천에 하다 보니까 2천 갭이 된 것인데 일반적인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제가 등기부등본 띄워봤을 때는 뭐 성씨가 같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자녀분에게 증여한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됐습니다. 나이대를 보아하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기사들은 뭐 갭 투자가 지금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 2천만 원 갭 이런 것들은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 저러한 사연이 있는 기사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거를 확인하고 쓰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죠? 자, 다음에 그 외에 지금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시장 변화들. 심리시장이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소비심리 지수 발표한 건데요. 굉장히 많이 호전돼서 지금 100 이상으로 올라갔으니까 약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많이 좋아진 것이죠. 굉장히 안 좋게 보다가.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심리가 굉장히 지금 약해요. 조금만 옆에서 이렇게 딱 때려도 옛날에 2008년 9년도에 트라우마가 생각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 안 좋았다 하면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이것은 저의 예측이에요. 그래서 심리장의 지금 변화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앞으로 계속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찬찬히 회복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청약시장의 변화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이 57대 1로 21년 4분기,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침체 내지는 좀 약보합으로 돌아선 이후 가장 경쟁률이 높았다라고 지금 하는데, 이 수요들, 57대 1, 그 중에 57명 중에 한 명만 됐고 나머지 50명은 안 됐어요. 그럼 이분들은 과연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일산대책 발표했을 때 정부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분양시장은 앞으로 옥석가리기 시작된다. 영상에도 있는데 그거 보시면 정확하죠. 왜냐하면 규제를 다 풀어버리면은요 사람들이 선호 지역으로 몰립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수요가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의 분양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 뭐 수도권이 아니라 뭐 지방 수도권에서도 외곽 끝자리 교통 여건 안 좋은 이런 곳으로 수요가 가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에 다른 입지가 좀 괜찮은데 연식이 나쁘지 않은 또는 뭐 괜찮은 입지를 갖고 있는 이런 지역들로 매수를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가 안 됐으니까 좋은 거 못 잡았으니까 이 청약시장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읽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단지 이게 뭐 규제를 풀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집을 분양을 받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약 시장의 어떤 수요의 이동을 좀 주목해야 되고, 다만 양극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의 분양 물건들은 아무래도 계속 조금 분양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좋은 입지에 좋은 단지들의 어떤 분양 시장은 여전히 호황일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의 준신축 아파트들,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들이 그 바톤을 또 받을 수 있겠고요. 아니라면 입지가 좋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급지 지역들이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외 생각해야 하는 시장 변화에 대외 변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얘기죠. 그래서 SVB에 이어서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하려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UBS에서 이제 투자은행이죠. 이거를 극적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4조 2천억 원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자금을 풀어줌으로 해서 크게 지금 리스크가 있었을 법한 어떤 금융시장,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타격을 줄 수 있었던 사건 하나가 또 이렇게 좀 넘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어떻게 사람들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냐면, 코픽스도 인하해줘. 또 연준이 이런 시장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빅스텝은 못하겠고 베이비 스텝 내지는 동결이야. 전망이 지금 그렇게 반반 갈리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이 더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2008년, 9년도에는 이러한 금융위기에 대해서 처음 만나봤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만 아니라 이 세계적인 시장이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잘 준비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이런 상황에서도 잘 슬기롭게 문제들을 해결해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아야 되는 건 맞고요.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이 SVB 파산 여파로 연준이 금리를 오히려 0.1% 포인트 인하를 할 거라고 베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하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저는 약간 베이비 스텝 쪽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뭐가 나오냐면 유동성 문제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금리를 갖다가 막 계속 올리면서 어떤 긴축의 분위기로 끌고 갔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황이 좋지 않죠. 오히려 지금 중국에서는 지준율을 오히려 0.25%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상황이에요. 지준율은 지급 준비율이죠. 은행에서 이 자금을 은행에 갖고 있어야 하는 자금을 그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시중에 계속 뿌리는 거예요. 대출해주고 해주면서. 그래서 유동자금을 오히려 늘려주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 부양이 더 급하다고 판단하다 보니까 지준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오히려 가고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오히려 1.1%포인트 인하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일부 지금 약간 신흥국들은 조금씩 전환해서 오히려 이제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UBS에서 32억 달러 4조 2천억 원의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를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또 유동자금이 또 풀리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주는 영향, 돈이 풀리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은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사실 통화량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다만 이게 시중에는 일시적으로 어떤 유동성을 조이는 어떤 작용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실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돈이 풀리면서 시장은 또다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시되,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두루두루 좀 살피면서 움직이셔야 되는 건 맞고, 저는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시장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요, 늘어나는 거래량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3월 거래량이 2월에 못 미치거나 비슷할 것 같고요. 경기도와 인천 같은 경우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거래량 잡힌 걸 봤을 때 이것도 내일 라이브 시간에 한 번 더 확인해 드릴 거고요. 저가 매물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매물 소진되면서 거래가 멈춘다든지 옆으로 주변 지역으로 매수세가 확산하고 있다. 전세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면서 전세 가격이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상승이라기보다는 회복이 맞을 것 같네요. 회복. 자, 그러면서 대출 금리는 또 인하해주고 있죠. 전세는 좀 더 회복되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금리에 대한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조금씩 매수에 대한 어떤 심리도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전히 공포감이 있는 시장이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만 본다면 분명한 변화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감지되고 있다. 이게 사실은 팩트일 것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대외적인 변수들, 악재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있어서 편안한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방향성은 우리 시장 안에서만 일단은 판단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대외적인 악재들을 좀 놓고 보시되 이 시장의 흐름을 보시고 그것들을 곁들여 보시는 것이 맞지, 그냥 이 대외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 시장이 다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실 필요는 없다. 지금 우리 시장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다.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대외적인 변수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보신다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안하신 분들은 금리에 대한 어떤 시장의 확실한 최종 금리가 확인되는 그 시점 정도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매수로 전환하시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저는 사실 이번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길 바라지 않아요. 매매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면 또 다른 비정상적인 다른 요소들이 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차분차분히 속도를 조금 늦춰서라도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장으로 가길 바라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 때문에 빠르게 반등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갈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흐름으로 좀 쭉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시장의 흐름들 한번 쫙 짚고, 그리고 요즘 관심이 많은 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용인의 모 아파트가 굉장히 뜨겁고 영상 제가 올린 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봐주셨는데요. 그래서 내일은 그 일자리와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해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갖고 내일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